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프라임업 학원 사기 스터디 1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드디어 사기가 밝았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석 달 동안 열심히 달려봐야 되겠고요. 근데 여러 가지 말보다 이 말 드리고 싶어요. 정말 다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여기 전부 다 합격하시고 영상 보시는 분들 다 합격을 하셔가지고요. 올해 10월달에 9월달 10월달에 같이 이제 재밌게 술도 한잔 하고 업계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제 진심으로 여러분들 합격을 바라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 좀 어려웠나요? 제 문제가 이제 약간 어려운 태구로 보이는 건데 우리만 합격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사기 때 약간 농담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거 공유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만 합격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개별 스터디를 하다 보면 A, B, C, D 학원 다 앉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승부를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서로가 알고 서로 같이 합격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작년에 1차 수험생 7,000명이었고 올해도 7,000명이 이제 시험을 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합격생이 올해는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경쟁률은 정말로 이제 많이 심화가 되었습니다. 작년과 올해도 느낌이 완전 다를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씀드릴 게 내년은 더 심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올해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이 석 달 동안 정말 많이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이제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랑 수업을 처음 가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요. 다른 것보다 이제 토요일에 제가 토요일에 이제 수업을 끝나면 이제 여러분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 공부 스케줄이 애매하다, 아니면 이제 어떤 부분에 고민이 있다 한다 그러시면요, 빨리 찾아오셔가지고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상담량이 좀 길 것 같으면 저한테 이제 대면 상담 신청을 하시는 게 좋고요. 30분 이상 좋고요. 짧게 이제 어떤 교재를 풀고 어떤 문제를 푸는 게 좀 이제 조언 받고 싶다 그러면요, 그냥 저한테 문자나 카톡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5분 10분 통화를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들이면 그냥 제가 전화로 해결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게 생겼다 하는 경우에는요, 물론 이제 수업 끝난 다음에 이제 저랑 얘기하셔도 되고, 질문거리가 많이 쌓인 분들은 이제 토요일 끝난 다음에 여기 30분 1시간 정도 해서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대면 상담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게 곤란하다고 하시면 우리 카페 있잖아요. 카페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일요일 밤이나 죄송합니다. 아니 요즘 제가 일요일 지킨 적이 많아서 이제 월요일은 제가 무조건 달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생기시면 토요일에 스터디가 끝난 다음에 가셔가지고 다세요. 월요일에 다시면 제가 일요일을 달잖아요. 7일을 기다리셔야 되니까 그건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좀 활용하셔서 상담이라던가 공부 질문 같은 경우를요, 그렇게 좀 이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있거든요. 우리 마지막 12주차 강의 계획서 보시면 제가 매년 하긴 하는 건데 이제 총정리를 해드려요. 요 날은 스터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총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좀 유심히 한번 더 보시고, 그리고 준비를 좀 해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렇죠. 특혜급 이런 것도 이제 찍어 드리니까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12회차 요 때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연기부터 사기 바로 전주차 12주차까지 내용들을 한 번 더 복습을 하시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문제나 답안지를 다 챙겨 너무 많으니까 개략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좀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조금 이제 스스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주차 이렇게 진행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말씀드렸으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된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당부 말씀 또 하나 드려야겠네요. 당부 말씀. 자, 합격을 하는 사람은 지금 석 달 남았잖아요. 제가 매년 드릴 말씀인데 이거는 거의 틀린 적은 없어요. 석 달 남았는데, 자 암기는 지금 이번 4월 달에 다 끝내야 됩니다.
서울 때 다 끝내셔야 돼요. 자, 그럼 남은 2달 뭐 하냐고요? 쓰기 연습해야 됩니다. 쓰기 연습은 제가 말씀드리는 실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 복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실무는 어차피 매일 푸시잖아요. 매일 푸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론 복귀를 남은 2달 동안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 격차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제 초년차, 2년차 분들은 아마 법규를 암기하기에도 벅찬 시간인 거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솔직히 시험장 들어가서 쓰지도 못할 그 약술 같은 거 외우고 있을 바에는 그냥 특혜급 문제를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되는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계속 이제 내용을 끌고 가다가 마지막 한 달 동안 법규 암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법규 암기할 때는 법규는 외우면 당연히 쓸 수가 있으니까 외우고 싶거든요. 근데 법규를 외운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법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이론도 당연히 알 거죠. 이론은 아예 처음부터 안 하죠. 그냥 안 해버리고 실무도 안 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3교시 가기 전에 시험날 1교시에서 이미 당연히 결정이 돼버립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고수고 합격을 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까지 자기 루틴을 그대로 지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저기 시험 전날도 스터디 100점을 우리 실무 문제 100점을 혹은 이제 조금 더 여유 있으신 분들이면 큰 문제 하나 정도만 풀고 한 400점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목차만 자꾸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시리법을 다 지키고 한 사람들이 합격을 한다. 꼭 말씀드리고 그 당락은 이제 이번 달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서 이론과 법규를 어디까지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끝내냐 이거예요. 반드시 이번 달에 다 끝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정말이에요. 정말이고 이미 쓰기 시작한 분 계실 거예요. 그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론 법규 쓰실 때 매일매일 300점 쓰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실무 100점, 이론 100점, 법규 100점. 실무는 100점 풀고 100점 정도는 좀 쉬운 거 해서 이제 목차만 자꾸 버리고 200점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좋고, 자, 이론 법규 100점씩을 하게 되면 너무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하루는 이론 100점, 하루는 법규 100점, 하루 이론 100점, 법규 100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 혹은 이제 이론보다는 좀 법규를 좀 더 하고 싶으니까 아니면 뭐 이제 법규 이론, 뭐 법규 혹은 이제 나누어서 자 40, 60을 하는 거죠. 이론 100, 법규 100을 준비한 다음에 오늘은 이론 40점 1번 풀고 법규를 2, 3, 4번을 푸는 거예요. 다음 날은 법규 1번을 풀고 이론을 2, 3, 4번 푸는 거죠.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어쨌든 늘 100점을 쓰는 거 이론 법규를요. 그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상담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실무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토지평가 문제고요. 2번은 환매권, 3번은 보상표준지인데 도시계획 시설 도로에 접하고 저촉, 일부 저촉된 토지죠. 그 마지막은 이제 대지 면적 산정입니다. 자, 1번 토지 보상. 하나는 토지 보상이 아니라 토지의 감정평가고요. 자, 1번과 2번인데 주제는 비교 표준지이죠. 뭐 첫 주차니까 첫 주차에 어울리는 문제를 좀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좀 돌아가서 정말로 비교 표준지가 뭔지부터 좀 챙기자라는 것이죠. 우리 답안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은근히 잘 못 쓰시거든요. 뭐 비교 표준 선정 기준,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뭐地理적 근접성 이런 건 잘 배우시죠. 그런 건데 정말 비교 표준지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본다 그러면 못 쓰신 분들이 많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1페이지, 답안지 1페이지. 비교 표준지의 정의가 되어 있고요. 감식 2조의 9호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말한다. 사실 이거 공시지가 기준법 안에 있는 정의잖아요. 정의고 보시면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용 가치입니다. 이용 가치, 뭐 다른 가치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말인즉슨은 뭐냐면 대상 토지와 가장 비슷한 게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정의를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우리가 표준지를 고를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몇 가지의 그냥 그 기준을 외우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온 과정에서의 어떤 경험치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일반적으로 선택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시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진짜 표준지 선정이 어려울 때는 진짜 얘랑 비슷한 게 뭐지?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해결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정의는 꼭 암기해 주시고 애매한 문제가 나올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가장 유사한 게 뭐냐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거 항상 챙겨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주 만나시는 출제원급 이제 우리 평가님 중에서 참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면 자, 우리 이제 신입 분들한테 뭐 기본적인 거 한번 물어볼까? 턱 넣을 수 있는데 전 걱정이에요. 이거 실제로 쓰라고 말씀드리면 많이 못 쓰시거든요. 예, 우리 이 합격생 분들의 저 뭐랄까 수준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실까봐 예, 그래서 늘 이제 다뤄드리는 거거든요. 예, 꼭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토지가 두 필지가 나왔고요. 예, 하나씩 골라보겠습니다. 자, 자료 1번 문제 1페이지 자료 1번입니다. 자, 기호 1번의 의뢰사항을 보니까 평가 목적이 일반 거래이고 대상 물건은 블록 지번이 붙어 있네요. 예, ACP동 10블럭 10로트 그리고 준주거의 산업시설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계획 보니까 사업단지 개발 사업이고요. 마치 이것만 보면 약간 보상 같은데 바로 위에 일반 거래 목적이라고 붙어 있죠. 그러면 쭉 내려가서 보니까 연혁이 나오고 기준시점이 나오고 특이사항을 보면 공공택지 매각 입찰을 위한 조성 완료 전제 조건부 감정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뭐 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탁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보상이겠구나 그리고 보상평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사실 이 땅이 뭐 우연하게 보상 사업적에 들어간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일반적인 토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가지고 담보평가도 받을 수가 있고 돈을 못 갚으면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평가가 이룰 수도 있고 뭐 혹은 이제 다른 평가 목적으로 상속 증여 때문에 예, 일반 거래 목적을 평가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들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보상평가도 받았겠죠.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죠? 보상이 끝나고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이 끝나면 요거 개발한 다음에 예, 사업 시행자는 이것도 팔아야 되잖아요. 예, 분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분양할 때 분양가를 결정하는 감정평가인 거예요. 예, 그래서 공공택지 매각 입찰을 위한 조성 완료 전제 조건 감정평가. 그래서 위에 있는 평가 목적이 일반 거래인 거죠. 일반 거래.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보면 기준 시점이 24년 12월 1일인데 바로 위에 보니까 완공일자가 24년 12월 1일이에요. 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러면 완공 딱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매겨달라 라면서 밑에 보니까 조성 완료 전제 조건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료 2배 현장 조사사항 1번을 보면 현장을 볼 때는 아직 완공이 안 됐나 봐요. 예, 왜냐하면 사실 앞에 보니까 현장 조사를 지금 7월 달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개월 뒤를 아니 5개월 뒤를 평가하려고 지금 7월 달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아직 착공이 편입은 되었는데 조성 완료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원래는 개관에 속한 세로를 부정한 급경사 뭐 이런 땅 자연님 임해였는데 요게 지금 현재는 용도 지역이 바뀌어서 준주거 세로가 가장형 평지 상태에 그 조성 중에 있는 뭐 약간 아지 형태가 되겠죠. 이고 그 다음에 완료가 되면 소로함의 가장형 평지 토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느 땅이 대상 토지와 가장 유사한가를 고르는 건데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현황 평가 그리고 이제 조건부 평가가 되다 보니까 산업시설 용지로서 평가를 해야 되고 준주거 지역이어야 되고 그리고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로 평가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넘기시면 자료 3번 해서 표현지 가. 자, 오늘 뒤에 가시면 이제 표현지 가나다가 이제 기호 1번 인근 지역이고 그다음에 라마가 2번 인근 지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나누어서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표준지 가에 가나다를 보면 이제 뭐 밑에 표준지 나는 단독도 있고 단을 보면 자연님의 기간도 있고 한 건데 이거 전부 다 필요 없이 표준지 가 준주거에 우리 산업시설용지잖아요. 그러면 공업 낮이가 되겠죠. 그래서 고를 거는 표준지 가 그리고 24년도 것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본다 그러면 이 단순히 이제 표준지 가가 뭐 그 같은 용도 지역의 이용사항이 같다 뭐 이게 아니라 쭉 보시면 비고란에 사업지구안이라고 되어 있죠. 사업지구안 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24년도 되어 있고 24년 1월 1일자일 거 아니겠어요? 앞장 볼까요? 다시 1페이지. 착공 23년도에 했어요. 착공 23년도 2월 1일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넘기니까 23년도 1월 1일자까지는 사업지구의 표준지가 아직 자연림이었어요. 근데 이제 23년도에 2월 달에 착공을 했다 보니까 24년도 그 다음 연도의 공시지가는 현황이 바뀌었잖아요. 표준지 공시가 역시 1월 1일자 공시 기준일의 현황 평가인 거죠. 그래서 낮이가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스토리 상으로도 보면 이렇게 지금 표준지 가가 정말 대상 토지랑 옆에 딱 붙어 있는 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조성 완료가 전제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표준지는 가를 고는 거였고 24년도를 선정했었어야 됩니다. 조금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1번 같은 경우는 조건부 평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부 평가 법요사 하는 거랑 그다음에 합격실 검토하는 거 그거 다 하실 수 있죠? 지금 제가 스터디를 쭉 진행해 오면서 조건부 평가에 대해서 여러 번 했었는데 이제 거의 다 내드린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있었잖아요. 뭐 그렇죠? 그래서 뭐 택지 평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아직 안 냈네 있고 낼 거예요. 낼 거고 뭐 부가세 평가 내드린 적 같고 그다음에 요거 보면 공공택지 매각 요거도 조건부 평가 대표적인 것들이거든요. 역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2번도 고르고 나머지 챙겨 볼게요. 자, 이 페이지 가서 두 번째 토지의 의뢰사항 보겠습니다. 평가 목적은 협의 보상입니다. 보상평가입니다. 보상평가 완전히 다르죠. 자, 그리고 밑에 잔옥 자연림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개요 보니까 공원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공원에 17년도에 들어갔는데 23년도 12월 달에 실시 계획이 났어요. 결정 그리고 실시 계획 고시가 사업인정 이재일이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24년 6월 달에 현장 조사를 하고 착공 완공인데 기준 시점이 24년 7월 13일 전형적인 이제 공원 사업을 위한 보상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대로 잔혹 자연림이니까 해당 사업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게 아니면 자연녹지 그대로 하고 공원 사업인데 설마 용도지역이 바뀌었겠어요? 하고 그다음에 자연림 그대로 나도 뭐 안 바뀌었겠죠? 그렇죠? 착공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착공을 했다 하더라도 공원 사업인데 그대로 놔주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약간 미리 약간 생각을 좀 해두고 밑에 내려가면 자, 기호 2번 현장 조사 사항의 기호 2번입니다. 자, 이 페이지 아래 탈락이고요. 자, 내용을 쭉 보니까
현장 조사 시점 현재 소로하면 부정의 완경사인데 그 자연림인데 사업 계획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똑같다라고 되어 있고 특이사항으로는 용도지역 외에 그 밖에 공법상 계획 제한 사항으로 도시계획 시설 조촉 100% 그리고 비오톱 1등급 100% 조촉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100% 조촉은 당연히 해당 사업에는 조촉이죠. 위에 도시공원 됐고 뭐 다른 사업에 의한 조촉이 또 있으면 틀린 문제죠. 문제 오르죠.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요거는 해당 사업인 것이고 해당 사업이든 아니든 간에 이건 개별적 제한인 거니까 요거는 반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옆에 있는 비오톱은 일반적 제한이죠. 일반적 제한. 자, 그렇게 해서 비오톱 1등급 100%를 반영하는 것이 2번 토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표준지 라가 있고 마가 있는데 4페이지 가시면 라와 마가 있죠. 자, 둘 다 잔혹의 자연림이에요. 그래서 뭘 골라야 되는 거냐라는 건데 우리는 일단은 저용 공시가는 23년도이죠. 23년도이고 설마 이것도 77년 뭐 소급 그 생각 안 하시겠죠? 이런 문제는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70조 5항을 뭐 면적도 안 나와 있고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넘어가고 자, 어쨌든 지금 23년도 거를 골라야 되는데 그러면 라는 이제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라와 마가 비고란에 보시면 라는 도시공원 100%고 마는 비오톱 1등급 100%예요. 근데 우리는 도시공원 반영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유사한 거는 마가 되는 거죠. 같은 비오톱 1등급 100%. 만약에 라가 해당 사업에 의한 뭐 지금 이 문제에서 명확하진 않아요. 해당 사업에 의한 이제 거라서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도시공원 100% 돼 있고 난 비오톱 100%예요. 자, 그런 경우에 사실 현업상으로는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비오톱인데 비오톱이란 게 공원이랑 비오톱 조촉이 똑같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 사업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반만 비오톱이고 반은 비오톱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데 표준지가 여기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쭉 넘어가서 이제 다른 동네에 이제 비오톱 100%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표준지를 쓸 거냐 이 표준을 쓸 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로는 잘 나올 가능성이 적어요. 그래서 그런 거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오늘은 뭐 명확하지 않으니까 뭐가 더 바로 옆에 있고 뭐 안 있고 이런 거 없잖아요. 뭐 지번도 보니까 비슷하고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이 공법상 제한 입사 사항을 들어가지고 비오톱 100%인 마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협의 보상이고 자, 잔혹의 잔혹 자연림인 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죠. 오늘 뭐냐면 도시공원이 있고 개별적 제한에 비오톱이 있는데 도시공원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 비오톱을 반영한다는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을 골라야 된다. 자, 여기까지 보고 자, 이어서 이제 그럼 물음 1번이 해결이 되었네요. 지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답안지에 쓰셔야 되겠죠. 지금 배점이 10점이나 되거든요. 표준지 정의는 기껏해 2점밖에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나머지 8점을 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교 표준지 선정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쓰셔야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30점을 해결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첫 주차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약간 문제가 다 토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가벼우니까 자, 상세하게 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우선 시점 수정 해야 되겠죠. 공시가 선정했으니까 시점 가는데 자, 윤년을 하셔야 되죠. 오늘 윤년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
공부하시는 연도에 따라서 이런 귀찮음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네, 아쉽게도 이제 그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이제 훨씬 더 빨리 학교 갈 수 있었는데 운이 없어가지고 뭐 1년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좀 짜증이 납니까? 예, 그렇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다음 6년은 만나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죠. 예, 우리 24년도의 추억으로 안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합격한 다음에 그 같이 이제 동기 모임 하면 아, 윤년 계산 좀 힘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반드시 네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윤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윤년해 때마다 약간 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366을 꼭 기억하시고 91, 91이잖아요. 91, 91, 92, 92까지 하시고 23년도에 24년 넘어올 때 그때도 지금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본다 그러면 윤년 꼭 맞추셔야 됩니다. 오늘 틀리신 분들은 당연히 감점될 것이고 꼭 이제 내일부터는 틀리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지역 요인 비교. 지역 요인 할 거 없죠? 네, 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갑니다. 자, 6페이지 가시면 자료 5번의 개별 요인 비교 6가지가 있고, 도형세는 이제 공통되는 자료죠. 네. 그 다음에 주위 환경과 산업단지 내외는 1번에 해당되는 자료고요. 도시군 계획시설은 2번에 해당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 됐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개별 요인. 좀 중요하니까 써놓고 조성 완료 전제에서 거기 맞춰서 가장형 평지. 자, 더 중요한 것, 요거는 뭐 쉽게 맞췄을 거고, 주요 환경, 공정률에 따라서 성숙도를 반영하는 것, 그게 7페이지 상단에 있죠. 주요 환경. 우리 대상은 택지 완공 직후죠. 공정률 100%. 그렇죠? 그리고 표준지는 쭉 가시면 앞에 아무 말이 없는데 어떡하지? 방금 스토리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사업지구 아니라고요. 아니고 24년 1월 1일자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문제가 잘 안 나오지만 공시지가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개발사업지에 있는 표준지, 그 단계 성숙도를 반영해서 그 성숙도에 맞춰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24년 1월 1일자의 성숙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쭉 뒤로 가면, 자, 다시 7페이지 주의환경 박스 아래쪽 보시면, 자, 상기 공정률은 착공부터 완공까지의 기간에 정비례한다라고 드렸습니다. 이 문구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가면 지금 언제 착공을 했냐? 다시 한번 보면 23년 2월 1일이에요. 23년 2월 1일. 여기 쓰기엔 좀 그렇고, 네, 있을까요? 완공은 24년 12월 1일에 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거 22개월이잖아요. 이 22개월 안에서 우리는 마지막 22개월째 꽉 채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90점. 표준지는 계산을 또 해야 되죠. 24년 1월 1일이니까 11개월 지났네요. 50% 지났죠. 50%. 공정률 50%. 50%면 70% 미만, 75점이 되네요. 요겁니다. 그 공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건물을 풀 때도 마찬가지로 건축비의 투입량, 건축 건물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단 1번이고, 두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땅도 마찬가지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첫 번째는 이제 공사 비용 투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물 딱 하면 이제 바로 건축비 투입을 생각하실 거고, 땅도 마찬가지로 공사비 투입될 거 아니겠어요. 공사비 투입 정도에 따라 가지고 공정률 계산은 가장 1번이고요. 보통은 이제 그 공사비도 뭐 한꺼번에 투입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일정하게 안분해서 투입된다는 전제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온다 그러면 오늘처럼 그냥 기간 계산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비용 투입, 그 다음에 이제 기간 계산이에요. 이렇게. 이것보다 복잡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 두 개보다 한다 그러면 문제에서 뭐 이렇게 조건이 주어질 건데, 뭐 요즘 트렌드에 이것보다 그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업단지 내외인데, 내외는 다시 내죠. 그래서 오늘 1, 1, 1, 1, 1 해가지고 5개 비교하는 게 지금 개별 요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바로 그 밖 요인 갈게요. 그래, 같이 이어서 설명을 하니까. 그 밖 요인 하니까 또 이제 당부 말씀. 자, 이제 사기가 됐으니까 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려야겠죠. 그 밖 요인 비교라고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정이에요, 보정. 또 쓰셨을 거예요. 누군가 쓰셨을 거예요. 괜찮아요. 1주차니까. 근데 2주차 때 쓰시면 안 됩니다. 감점할 거예요, 이제는요. 이거 역시 왜 제가 민감하냐면 우리 출주위원들이 다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다 이제 감축 개정할 때도 들어가시고 실무 기준 만들 때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용어에 엄청나게 다 민감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출지위원급들은요. 근데 비교로 쓰면 안 됩니다. 더 심한 말씀 안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밖에 보정을 해야 되니까 사례 볼게요. 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맞죠? 5페이지 맞죠? 자, 기호율 관련 사례 되어 있고요. 역시 준주거 공업용인 걸 고르면 되겠고, 그 다음에 A, B, C, D인데 뭐 시점 말고는 구분할 게 없죠. 그래서 A를 골라야 되겠습니다. 더 유사한 건 없네요. 보니까 뭐 사업지구 바뀌기도 하고 주유 환경도 대상보다 성숙도가 높죠. 기존 택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유사한 게 없기 때문에 A를 골라야 되겠습니다. 23년 12월 1일자 사례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A를 고르게 되는데, 사업지구 내외인 거는 표준지랑 비교 안 하는데 얘랑 비교해야 되겠죠. 하고 그 다음에 완공 직후 아까는 75점짜리 표준지였는데 우리 사례는 지금 100점짜리 표준지죠. 기존 택지 주유 환경 넘겨서 7페이지 상단에 보면 박스 안에 기존 택지 100점 되어 있죠. 역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보면 지금 우리는 이제 막 개발한 이제 사업지구예요. 그런데 사례를 찾아보면 막 개발한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개발한 데 있는 사례들을 가져와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보통 환경 조건으로 감가를 해서 많이 씁니다. 그걸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다 끝이 났고, 그 밖에 보정까지 나왔으니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가면 자료 6번에 2번이죠. 2번. 자, 오늘 답안지 쓰실 때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할 때 그 순서에 따른 단계별 산출 결과를 보여주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 표준지 선정, 시점 수정, 지역, 개별 요인 비교, 그 밖 요인 보정, 마지막에 토지 감정 평가에까지 해서 목차를 다 잡으라는 이제 말씀인 거고요. 그다음 밑에 이어서 보시면, 자,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닌 사례 기준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는 형태로 그 밖 요인 보정을 실시하자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 방식을 의미하죠. 표현지 기준 방식을 의미하죠. 뭐 요즘 워낙 뭐 유행이 이 방식이다 보니까 뭐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요. 뭐 일방식으로 뭐 낼 때의 뭐 논리 근거는 알고는 계실 거예요. 제가 뭐 억지로 내진 않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닌 사례 기준법 비판을 피할 수 있는 형태는 이 방식이고, 반대로 이제 이 방식의 약점도 있는 거, 논리적 약점이 있는 건데 그 논리적 약점에 대해서는 여기 뭐 책에도 적혀 있잖아요. 여기 그 핸드북
예, 혹시 모르실까봐 또 불러드려야겠네요. 예. 자, 어디 있냐면 이 핸드북은 매주 챙겨 오셔야 됩니다. 제가 요거 가지고 설명드릴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직 안 사신 분들은 새 책이 나오거든요. 새 책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며칠 뒤에 나오거든요. 예. 다시 또 이 갖고 계신 분들은 새 거 사지 마세요. 예. 지금 뭐 내일 모레 학교 갈 사람들이 새 책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디 나와 있냐면 보자, 쪽수감 여기 있네요. 94페이지에 있거든요. 예, 보시면 대당 토지 기준 방식에 한계가 있고 표현지 기준 방식에 한계가 있는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요 한계를 피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됐고 이제 2번 가겠습니다. 1번 문제, 2번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도 하고. 자, 표준지와 비교할 때는 뭐 다른 도형새 비교하는 거 말고는 지금 도시계획 시설 비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표준지는 지금 비오톱만 저촉되어 있으니까 공원 비교를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평가 사례를 선정을 할 텐데 기호 2번으로 가니까 평가 사례가 ABC가 있고 DEF가 있는데 ABC는 공원 저촉되어 있고 DEF는 도시자연공원에 저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선정할 거냐라고 이제 일단 선정을 해야 되는데 도시자연공원권은 고를 수가 없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일반적 제한인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 아무데도 말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원 계획시설의 공원 저촉 60%를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어디 감가를 또 나와 있나 보니까 없어요. 만들 수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DF는 빠지고. 자, 그러면 ABC를 하는 건데, 자, ABC를 할 때 공원 저촉돼 있으니까 좋아. 일단은 선정할 때 우리 사업 인정 의제일이랑 가장 가깝게 뒤에 평가된 거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A를 고르는 것이고. A를 고르는 것이고. 자, A를 고를 때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오톱이 있고 A는 공원 저촉이 되어 있는데 요거 고려 안 함. 왜? A가 보상 사례니까. 네, 그렇죠. 자, 평가 목적에 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가 목적이 뭐 일반 거래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공원인과 반영돼서 평가가 됐겠죠. 네. 근데 일반 거래라고 되어 있으면 사례로 쓸 수가 없죠. 우리 보상 평가할 때는 거래 사례랑 그다음에 보상 사례밖에 못 쓰니까. 그래서 평가 목적이 보상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기타 제한에 공인되어 있지만 그냥 얘도 공원 사업 때문에 보상 평가된 거구나. 그러면 개별적 제한이 돼서 이것도 반영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제한이 없는 상태의 사례와 우리 비오톱 1등급인 대상을 비교하는 요 숙제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절한 문제 같으면 비오톱 감가율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비오톱 감가율을 안 드렸죠. 만들라는 것이죠. 오늘 1번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 요거 대상 비교였습니다. 비오톱 부분은 우리가 대상 비교로 해결하자. 그래서 4페이지에 가면 대상 비교를 하시라고 제가 문구를 몇 개 더 넣어놨죠. 자, 문제 4페이지로 가시면 6번에 방가로 2번 표현지 라와 마 얘기가 나와 있고, 공법상 계획 제한 사항 외 물적 특성, 지가의 변동 내역 등 모든 사항이 동일한 인근 정리 표준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대요.
예, 비고란에 박혀 있는 것만 빼고는. 예. 그래서 보니까 우연치 않게도 22년도께 하나는 비어 있고 하나는 비오토 1등급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두 개 비교를 한 거고, 그러면 야 우리는 23년도 비교를 하는데 걸 쓰는데 22년도 쓰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이제 해결 드리려고 바로 밑에 보시면 예, 공보부당 제한에 따른 감가율은 연도별로 동일하다라고 이제 4번에 드렸는 거죠. 이 문구를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조합이 되죠. 조합이 되면서 바로 위에 자료를 보고 이 두 개가 대상 자료구나라는 것이죠. 나왔던 형태죠, 기출에. 예, 자주 나왔던 형태예요. 이게 가장. 자, 그래서 22년도에 12만 원과 죄송합니다. 라의 12만 원과 마의 7만 2천 원을 비교하면 딱 0.6이 돼요. 0.6. 40% 감가. 우리 비오톱 감가율 대강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공원도 40% 감가. 개발 제한 구역도 40% 감가. 비오톱도 40% 감가. 왜? 왜 다 똑같지? 행위 제한이 다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게 40%고요. 개발 자체가 불가능, 건축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게 되는 행위 제한 자체가 요거예요. 비오톱 1등급, 공원 조초, 도시자연 공원구역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로 다 40%거든요. 그래서 자 대상 비교해서 그 40%를 만든 다음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또 오신 김에 문제 말고 또 가져가셔야 되니까 자 이중감가라는 것도 이제 어디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비오톱도 저촉되어 있고 도시자원 공원구에 저촉되어 있다. 그러면 둘 다 일반적 제한이니까 둘 다 반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도 40%, 얘 40%니까 와 그러면 66, 36이 되네요. 예, 그렇죠. 60%에다가 또 60% 되는 거잖아요. 곱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한 개가 있어도 건축을 못하고 두 개가 있어도 건축 못하고 10개가 있어도 건축 못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감가 금지 논리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뭐 10개 저촉돼 있으면 땅값이 그냥 빵원이 되겠네요. 거의 0에 수렴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우선 가장 통설적인 논리는 뭐냐면 이중감가는 아예 반영 안 한다는 거예요. 자, 10개가 있든 1개가 있든 전부 다 40% 감가입니다. 일단 이게 가장 통설이에요. 자, 두 번째 소수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개 있는 거 두 개인 거 약간 다르지. 그래도 한 개를 벗겨내면 한 개 남아 있는 거는 다른 거잖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더 감가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어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0%가 남고 60%가 남으니까 66, 36 이 논리가 아니라 하나 있으면 40%, 두 개 있으면 한 40, 한 2%? 많이도 반영 안 해요. 45%도 안 하거든요. 세 개 있으면 뭐 한 45% 이런 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중감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서울 수도권 안에서는 이 비오톱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공원자연 공원구역, 그 다음에 뭐 개발 제한국도 있고 뭐 비슷한 행위 제한이 여러 개 걸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거냐? 평가 사무가 같이 다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업계 차원에서 한번 이제 쭉 스크린을 해가지고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최종적인 선택과 판단 그리고 결정은 담당 평가사가 스스로 하는 거고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건데 지금 거의 정리된 사항은 이중감가 아예 반영 안 하면 조금 반영함이에요. 그래서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견해 중에 하나가 나올 거거든요. 문제 잘 살펴보시고 아무 말이 없으면 첫 번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문제는 이제 환매권 문제가 되겠습니다. 환매권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그냥 두 개 다 드렸고요. 잘 이제 오늘 문제 보면 전부 비교하는 거죠. 예. 첫 번째도 1번, 2번 나눠져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예 이제 산식이 약간 다르죠. 내용 거의 비슷한데. 그리고 이제 3번 가면 이제 똑같은 땅에 대해서 이제 목적별로 나오고요. 4번은 이제 같은 상황에 있는 이제 건물과 이 땅이 있는데 그 평가 목적별로 이제 대지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냐 쭉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오늘 4개 문제 전부 다 정확하게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만 나오면 일부만 맞추고 끝나는 건데 2개가 나왔을 때는 섞여 버리면 아예 틀리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이 문제를 단순하게 내드린다고 이게 다 연습하지 않는 걸 내드리면 여러분들이 1개 풀 땐 잘하거든요. 근데 2개 풀 때는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1개 풀 때 사실 엄청 정확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눈치껏 푼다는 거죠. 그래 버리면 조금만 어려워져도 엄청나게 난리가 나거든요. 그게 이 고수와 어떻게 보면 중수와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아예 이제 이게 신입이 돼 버리면 이제 뭐 뭘 내든 간에 다 어려운 건데 이제 이 중수 이상으로 가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편하게 풀 수 있는 고수 단계 넘어가는 거는 사실 꼼꼼함에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나 이제 이번 문제도 정확하게 한번 같이 정리를 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매권은 안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네. 시간의 흐름이고요. 토지 가치입니다. 취득 당시, 환매 당시 시점에 있어가지고 2가지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취득 당시에 지급 보상금이 얼마가 지급되었냐 그 얘기고요. 자, 그리고 지가는 변동을 하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올라가죠. 지급 보상금의 지가 변동률을 고려한 금액이 됩니다. 지급 보상금의 지가 변동률을 고려한 금액. 자, 첫 번째 케이스는 환매 당시 감정평가액이 이 위치에 있는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이 위치에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우리 핸드북 쪽수로 가면 111페이지거든요. 111페이지. 환매권이 조금 이제 간만에 풀어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책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매권에 대한 지식은 일단 전제로 해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자, 이 케이스 있다 그러면 환매금액 뭐죠? 이거랑 이거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죠. 환매금액 이거고, 여기 환매금액은 이거죠. 자,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 올랐어요. 그럼 이거 뭐죠? 이 사업 시행자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 세금으로 공익 사업하는 거니까 사업 시행자와 국민 덕이 오른 거잖아요. 이건 다시 땅 찾아오려면 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원토지 소유자가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누릴 수 있는 이익은 이거죠. 그래서 땅 가치는 지금 1억 이것을 돌려받는데, 이걸 돌려받는데 이거는 원래 내 거였으니까 요것만 돌려준다라는 논리인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지가 수준보다 오르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더 돌려줄 게 없는 거니까 이것만 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환매 금액입니다. 환매 금액. 자, 그러면 환매 금액 증액분이 뭐냐? 환매 금액 증액분. 아니, 원래 이 돈 내가 받았잖아요. 돌려줄 때 돈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환매 금액 증액분은 이걸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 보면 네, 환매금액 증액분은 없죠. 없습니다. 없어요. 이걸 돌려주는 건데 환매금액 증액분이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증이라 쓸까요? 헷갈리시니까. 자, 증액분. 자, 그래서 환매금액 증액분의 산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환매 금액에서 지급 보상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환매 금액에서 지급 보상 빼면 이거 남죠? 이거 돌려주는 거고요. 환매 금액에서 지급 보상금 빼면 남는 게 없으니까 환매금 증액분이 없습니다. 네, 이거죠. 자, 요거는 정말 잘 준비하셔야 되겠죠. 나온 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 저게 되겠고요. 자, 손해배상금 가겠습니다. 손해배상금. 뭘 손해봤다는 거지? 예. 원토지 소유자가 지금 손해봤다고 하는 거잖아요. 통지를 안 해가지고 요거 못 받았다. 이거죠. 요거 못 받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거는 예, 다시. 손해배상금 이거예요. 이거 그럼 여기는 요거죠. 요거. 실제로 집가가 이만큼 오르지도 않았는데 나머지 달라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못 받은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식이 환매 당시 가액 전체에서 환매 금액을 빼서 결정하는 겁니다. 환매 당시 가액에서 감정평가액에서 예, 환매 금액을 빼서 결정하는 겁니다. 자, 됐죠? 네, 오늘 제가 이제 이번 문제를 이제 내드리면서 내용적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내용적인 부분은 뭐 기본 문제만 풀어도 여러분들이 다 챙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이 산식인 거죠. 이 산식을 이제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그 25회였나요? 그때 나왔을 때 친절하게 나왔어요. 손해배상금 구하는 게 나왔는데 이걸 구하시오. 그다음에 요걸 구하시오. 그래서 손해배상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1에서 2 빼고 3 나오는 거죠. 그렇게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나올 때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편하게 푸시면 되는 건데요. 혹시 안 나오면 우리가 구조를 잡아야 되는 거고 구조를 맞춘 사람과 구조를 못 맞춘 사람은 출제위원 성향에 따라서 아주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커트라인이 여기 결정되는 거죠. 40 이상과 40 이하 결정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 염려 때문에 우선은 요 산식 설명을 좀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리 알고 있으면 빨리 풀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니까 그것까지 챙겨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고 자,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한 번씩 풀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 내용을 구할 때 지금 그 환매금액 구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환매 당시 가액 구해야 되죠. 예,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근 유사 토지의 집가 변동률을 구해야 되죠. 예, 그래서 환매 당시 가액과 인근 유사 토지 집가 변동률을 고려한 지급 보상금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이 위가 되면
이제 요런 단식이 되고 더 밑으로 오면 요것만 지급한 단식이 된다는 것. 예,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는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환매 당시 감정평가액, 하나는 지가 변동률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가 환매 당시 가액을 구할 때는 해당 사업의 개발이익이 전부 반영된 상태로 정말 현 시점에 시장 가치를 그냥 구한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평가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원상 회복이 뭐 시켜야 된다 그러면 거기 따르면 되는 거고. 근데 사업하다가 뭐 이제 그만뒀는데 원상 회복시킨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그런 의무가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환매 당시 가액 구할 때는 해당 공익 사업의 개발이익이 전부 다 반영된 가액을 구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지가 변동률을 구할 때 핵심은 표본지라는 걸 선정을 해서 이 시점의 표본지 가액과 이 시점 표본지 가격을 구해가지고 그 격차를 가지고 구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표본지를 구할 때는 그 표본지는 지금 해당 사업이 없었어도 이만큼 지가가 올랐다는 걸 하는 거니까 해당 사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문제처럼 본다 그러면 사업주고 안과 밖에 있다 그러면 이제 밖에 걸 써야 된다, 그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표본지를 구하는 상태인 것이고, 그 표본지를 구할 때 오늘 뭐 이제 시점 같은 것들 이제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표본지를 이 시점 거를 구한 다음에 그 격차로 구하고, 해당 사업과 관계가 없지만 만약에 대상 토지가 변화했다, 이용 상황도 변화하고 용도 지역도 바뀌었다 한다 그러면 그것까지 유사한 것을 골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급보상금도 논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기출에도 나왔던 논점인데 해설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기출에도 나왔었죠. 자, 그게 뭐냐면, 자, 소유권의 권리를 지급보상금에 가산할 거냐, 소유권의 권리의 가액을. 지급보상금 나갈 때 해당 토지에 구분재산권이 있으면 구분재산권 빼고 소유주 주잖아요. 그 구분재산권 가액은 한전한테 주죠. 해가지고 총액이 100이면 뭐 90, 10 해가지고 갈라서 나가죠. 이렇게 그 10을 90에 더해서 100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대로 90으로 볼 거냐라는 것. 아니면 이제 토지랑 건물이 있어가지고 토지도 공익사업, 건물도 들어가고, 그래서 둘 다 보상액 받았는데 그러면 90이 토지고 10이 건물인 경우에 건물인 10도 더하느냐라는 게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요. 건물은 안 더하고 구분재산권 가액은 더한다. 그 내용이 되죠. 그래서 지급보상금 구할 때도 논점이 있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해서 같이 풀어볼게요. 9페이지. 자, 첫 번째 토지, 환매금액 증액 청구 소송 토지입니다. 자, 두 개로 갈게요. 자, 두 개로. 환매 당시 가액 구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표본지 선정하는 경우랑은 다르죠. 이게 다르죠. 자, 요거는 현재 그대로 반영한다. 자, 이종일주입니다. 현재 환매 시 이종일주고 바로 밑에 내려가면 주거나지라고 돼 있죠.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종일주 주거나지 그리고 해당 사업에 영향을 받은 것, 자료 3번 가시면 4번 표준지 되겠습니다. 네, 됐죠? 네. 똑같은 측면에서 두 번째 토지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현재 이종일주예요. 그리고 밑에 가니까 도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 자, 도로면 도로로 평가해야 되는 거라는 건데 제가 뒤에 힌트 하나 드렸죠. 자, 11페이지 가시면 자료 5번의 두 번째 단락. 자, 원상 회복 의무도 없고 또 해당 사업으로 조성된 기반 시설로 쓸 필요도 없다. 아니, 토지 소유자가 도로 된 것을 도로로 쓸 필요가 없다 그럼 도로 놔두겠어요? 도로 당연히 안 쓰죠. 도로가 아닌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뒤에 바로 미성숙 주택지대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주거나지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똑같이 주거나지네요. 이종일주의 주거용 그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역시 표준지는 4번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죄송한 게 하나 있죠. 트릭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공시지가 연도별 공시지가 전용공시 선택하는 건데 자료 7번 가면 1번에 이런 게 있거든요. 요거는 뭐 다른 평가 목적에서도 이제 종종 나오는 건데
자, 공시 기준은 1월 1일이지만 공시일이 3월 1일이다 돼 있으면 이게 뭐지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1월 1일과 3월 1일 사이에는 공시지가가 안 나왔으니까 만약에 감정평가 시점 자체가 1월 1일과 3월 1일 사이면 그 정도 거 못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년 거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각 환매 시점에 평가서를 작성했다라고 밑에 나오거든요. 그럼 앞장에 쭉 가서 8페이지로 가면 자, 환매 시점이 환매 금액 증액 청구 소송 같은 경우는 24년 2월 1일이에요. 그럼 이 24년 2월 1일에 내가 지금 감정평가서 쓰고 있다는 거죠. 쓰고 있는데 24년 2월 1일에는 24년 공시지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로는 있지만 실제로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전년도 것인 23년도 걸 썼다라고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월 1일이니까 그때는 이제 나왔으니까 24년 거 쓸 수 있는 거죠. 자, 요게 이제 환매 당시 가액 구할 때의 내용이었고, 자, 표본지 골라보겠습니다. 자, 표본지 우선은 뭐 1번이든 2번이든 간에 이종일주에 뭐 주거용을 선택하는 건 맞긴 맞아요. 맞는데 해당 사업에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서 지금 표준지 박스는 5번에서 8번 사이를 골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상 토지들을 쭉 잘 보니까 첫 번째 토지는 잔혹에서 이종으로 바뀌었고 전에서 주거나주로 바뀌었어요. 이용사와 용도지 둘 다 바뀌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손해배상으로 온다 그러면 용도지역은 안 바뀌었네요. 이용사만 바뀌었죠. 자, 그래서 참고사항까지 고려를 해보니까 지금 5번부터 8번 표준지 사이에서 6번 표준지는 전에서 주거용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용도지역은 똑같고요. 8번 표준지는 전에서 주거용 바뀌고 잔혹에서 이종으로 바뀌었어요. 용도지역, 이용사 둘 다 바뀐 거죠. 그래서 둘 다 바뀐 첫 번째 토지는 8번이 표본지, 하나만 바뀐 2번 두 번째 대상 토지는 6번이 표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점도 좀 다르죠. 첫 번째 거는 19년부터 가야 되고요. 두 번째 거는 14년부터 가야 되죠. 제가 박스 그 8페이지 박스 안에 보시면 거기에 환매 금액 증액 청구 소송은 수용으로 취득했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두 번째 이제 손해배상할 때는 협의 취득했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지고 시점을 나눠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선도 만들었고요. 선도 만들었고 이제 지급 보상금만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하나 반영 하나 반환한다고 했는데, 자, 9페이지 가시면 첫 번째 땅이 구분지상권이 있어요. 이건 더해야 됩니다. 자, 그럼 왜 더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자, 사업 시행자가 이 땅을 이제 취득했어요. 한 다음에 원시 취득이 되죠. 원시 취득. 그래서 구분지상권자도 돈을 줬고, 뭐 토지사도 돈을 줬어요. 그리고 구분지상권을 유지시킬 필요가 없고 시켜서도 안 되죠. 아니, 공익사업에 해가지고 새로 지금 특지개발 사업을 하는데 구분지상권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없애는 거죠. 그럼 다시 지금 환매 시점에 와서 토지 소유자가 받을 땅은 구분지상권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지상권이 고려된 죄송합니다. 다시 없는 걸 받는 거니까 당연히 돌려줄 때도 구분지상권의 제한이 없는 가격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받지 못했지만 내가 돌려받을 땅 자체가 구분지상권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줄 때도 구분지상권이 없는 땅 가격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불보상금에 구분지상 가액을 더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아래쪽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지금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뭐 헌재 판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매권은 토지만 인정이 되지 그 위에 있는 지작물은 인정이 안 되잖아요. 공익사업 하다 보면 앞에 싹 쓸어가지고 철거 다 시켜버리는데 어떻게 환매를 시켜요? 돌려줄 게 없는데. 그러니까 토지만 인정이 된다. 그래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가격은 더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3번과 4번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하나만 뭘 쓰면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 시설에 조촉되는데 일부가 조촉이 되면 접하는 부분도 생기죠. 보상을 할 때랑 표준지가 할 때랑 다르다라는 것이고, 핸드북 쪽수 불러드리면 86페이지와 95페이지예요. 86, 95거든요. 아마 기본 강의 듣고 하신 분들은 거기 필기도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시라고. 자, 가겠습니다. 자, 개별적 제한, 반영 안함, 저쪽 부분 개별적 제한이잖아요. 반영 안함. 표준은 반영함. 네. 자, 접하는데 이거는 시간에 따라 다르죠. 자, 결정 고시만 난 경우, 시시계획 꼬지 난 경우, 착공한 경우, 완공한 경우, 착공, 완공 둘 다 도로로 보죠. 도로로 봅니다. 이 조촉된 거, 접한 부분은 뭐냐면, 조촉은 이 도로인 공법상 제한에 대한 감가 부분을 반영할 거냐. 요거는 접한 부분은 해당 도로 개설 폭을 반영할 거냐. 도로 폭을 반영할 거냐. 그 내용이거든요. 접한 부분은 지금 뭐 편입이 안 된 거예요. 도로 사업에. 근데 지금 접한 부분도 보상에 들어갔다는 거는 다른 공익 사업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공익 사업에 따른 보상 평가를 하는 건데, 자, 착공, 완공 둘 다 현황 도로로 봐요. 도로. 뭐 길게 쓸 필요 없이 착공부터 다 그냥 도로로 보니까 도로. 착공, 완공 둘 다 도로로 본다. 도로로 본다. 근데 여기가 다르죠. 여기가. 자, 표준지 같은 경우는 결정만 된 상태에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제 실시 계획 고시가 나면 반영해서 평가합니다. 그런데 보상은 시작부터 반영을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오늘 고려하셔서, 자, 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저촉 부분과 접한 부분을 구분평가를 하는데, 구분평가하는 이유는 여기에 도로폭 개설에 따른 확대를 반영해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저촉 부분과 접한 부분 다른 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표준지는 이거는 반영 안 하죠. 안 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데, 표준지는 그냥 일반 평가랑 똑같기 때문에 개별적 제한을 반영하는 거죠. 개별적 제한 반영, 안 반영 때문에 구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구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오늘 자, 우선 지금 자, 14페이지 가시면 도시계획시설 도로 저촉과 미저촉에서 15% 차이가 나 있죠.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기 그 15% 감가하고 감가 안 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보상 감가 반영 둘 다 안 해요. 여긴 저촉 아예 안 돼 있고 여긴 저촉 돼 있지만 반영하지 않죠. 그래서 15% 감가가 문제가 아니라, 자, 우측편에 가시면 참고사항의 두 번째 거, 장래 도시계획 시설도로 개설에 따른 가치 증가분을 반영을 한다면 개별 요인 중 기타 요인을 반영하는데, 도로폭 확대 증가분의 30%만 반영하라. 자, 우리 앞장 가시면 도로폭이 지금 현재 6m예요. 근데 도로 사업에 의해서 13m가 되죠. 세로에서 중로가 됩니다. 자, 앞에 가시면
세로가 100점이고 중로가 110점이에요. 103점으로 하라는 거죠. 103점으로. 네. 그래서 구분평가. 자, 여기까지 됐고, 자, 추가로 자, 보상 공시지가 기준법. 네,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 사례, 그 밖의 요인 보장.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안 됩니다. 저번 주에 하신 분 많아요. 하면 안 됩니다. 표준지,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 자, 그리고 오늘 하나 추가된 거 뒤에 표공할 때 그 밖의 요인 70% 넣는 거. 요거 현업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요건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4번. 자, 대지 면적 산출입니다. 요거 많이 헷갈리셔서 꼭 한 번 정도씩은 연습을 하는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적법이다. 그러면 예, 전체 천이 예, 대지 면적이 되죠. 네, 적법 건축물이다. 자, 두 번째, 죄송합니다. 적법 건축물인데 건대상 대지 면적이 1000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0이죠, 이건요. 근데 두 번째, 적법인데 건대상 대지 면적이 없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건데 밑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거는 적법 건축물이면 역산. 바닥 면적 300. 그러니까 건물 면적 가지고 건폐율 가지고 역산한다. 그러면 지금 1000제곱미터가 되죠. 결국 1000에서 300으로 적정하게 지어 놓은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냐면, 아니 만약에 토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면요. 근데 위에 건물이 300제곱미터예요. 그럼 300제곱미터에 대응되는 땅이 10,000제곱미터? 말이 안 되죠, 그거는요. 그런 경우에 300제곱미터에 대응되는 적정한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구나까지 되고 나머지 9000제곱미터는 그냥 전이겠죠. 예,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무허 건축물, 네 번째 무허 건축물. 예, 8914 전후. 요거는 바닥 면적 기준이죠. 역산 안 하죠. 이거는 적법 의제가 되는 거지 원래 적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최소한만 인정한다. 그래서 바닥 면적까지만 인정한다. 근데 한도가 있죠. 예. 바닥 면적을 확 넓혀가지고 1000제곱미터 다 지어놨으면 어떡해요?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건폐율 적용 면적을 한도한다. 토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인 거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은 양성화. 양성화는 적법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바닥 면적에다가 역산을 하게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4번은 8914 후니까 아예 없죠.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예, 문제를 다 같이 풀어봤습니다. 같이 앞으로 석 달 동안 열심히 해서 예, 같이 또 좋은 결과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